2021년 연합인포맥스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십니다. NH투자증권의 변종만 연구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아까 들어오실 때 두 분은 네. 좀 구면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저희 네. 또 친하죠? 예. 어떤 인연으로? 네. 친하십니까? 업무적으로도 예, 몇 번 뵀었고. 아, 네. 그러셨구나. 제가 철강 관련해서 이제 많이 자문을 많이 구했던. 그래요? 네, 네. 그럼 오늘 좀 더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네네. 네. 일단 철강은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는 좀 좋은 실적을 보인 걸로 아는데 하반기에 이제 뭐 철강주 들어갈 분들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하반기도 좀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네, 중요한 네. 것부터 치고 가는 네, 스타일입니다. 이후로 네. 드릴 말씀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2분기 워낙 좋았고요. 네. 네, 사상 최고 실적들이 나올 정도로 좋았었고, 뭐 3분기에도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반기 실적도 전체적으로도 양호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실적,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실적의 함수긴 한데, 실적에 선행하는 또 변수들이 뭔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내년은 또 어떨 것이냐라는 그렇죠. 올해 실적들이 다들 기업들이 좋으니까 과연 내년은 어떨 거라 이런 또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하반기가 실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좀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철강 업황에서의 어떤 수요 상황의 변화, 뭐 공급 측면에서 변화 이런 것들이 변수들이 좀 남아 있어서 좀 그런 또 변수들에 대해서 또 관찰이 좀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말씀하신 변수들을 짚어보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네. 중에 하나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제가 최근에 기후위기나 ESG 쪽에 관심이 많아서 철강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철강 산업 하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제 필수적인 그런 이제 기업들인데, 저희가 흔히 이제 생각하면 철강을 1톤 생산을 하면요, 이산화탄소가 약 2톤 정도 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 1톤당 네, 약 한 2톤 정도. 이게 이제 고로라고 하는 철광석을 녹이는 설비 기준으로 좀 그렇고요. 네. 뭐 전 세계에서 약 한 19억 톤 정도의 철강이 1년에 생산이 돼요. 네, 그중에 약 70%가 이제 고로라는 설비에서 생산이 되니까 어림잡아도 약 30억 톤 가까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전 세계에서 아마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탄소, 이산화탄소의 한 7에서 9%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요. 철강 산업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노출되어 있고 좀 지난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기후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 탄소 배출에 대한 그 규제가 심화된다고 하면 철강 업체들은 분명히 생산 방식의 변화에서 좀 상당히 좀 투자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런 기술적인 어떤 진보도 이루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결론부터 치고 갔으니까 네, 아까 네. 말씀하신 변수들 이제 지금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는요. 공급 측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제 중국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생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57%를 차지했어요. 중국이 엄청 크죠.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중국도 역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 시진핑 주석이 2030년에 탄소 배출 정점, 2060년에는 탄소 배출 중립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려다 보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대한 규제가 있겠죠. 그래서 철강 쪽도 중국에서는 작년보다 올해의 철강 생산량, 조강 생산이라고 하는데 철강 생산량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만 해도 작년 상반기에서 올해 상반기에 중국이 철강 생산량이 약 12%가 늘었었거든요. 그럼 하반기에는 또 그만큼 줄어야지 작년 정도 수준에서 철강 생산량이 좀 유지가 되고 그게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과 이제 맞아 떨어질 텐데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과연 하반기에 철강 생산량을 줄일 것인가라는 문제가 공급 측면에서 있고요. 또 다른 또 공급 측면의 요인은 지금 중국이 이제 탄소 배출 때문에 철강 생산을 좀 줄이려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도 철강 수요가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 또 필요한 철강제보다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철강제가 수출되는 것에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조치로는 지난 5월 달부터네요. 5월 달부터 수출에 부여되었던 이제 수출에 철강제에 부여됐던
우리로 치면 부가가치세, 중국은 이제 증치세라고 하죠. 증치세 환급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없앤 거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빠르면 9월부터는 이제 철강 수출재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하는데 좀 더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내수 공급을 늘리게 될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이외의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이 중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출 물량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역시 이제 수요 쪽에 제가 네, 중간에 질문 말씀하시죠. 좀 드리면은 네. 우선은 이게 중국에서 수출 규제를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되려면 중국 내에서 수요 공급은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돼 있어요? 중국에서 한때 많을 때는 한 1억 톤 정도를 이제 철강제를 수출하고 했었는데 1억 톤을 수출했었다. 네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뭐 5천만 톤 정도에서 좀 줄어들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은 순수출 상황에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특히 상반기에는 철강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긴장을 한 거죠. 만약에 이 탄소 배출을 위한 공급 축소, 생산 축소하고 수요가 여전히 이렇게 좋은데 이런 수요가 튀어오른 상황에서 공급을 줄여버리면 원자재 가격이 가격이 너무 급등할 많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건 기업들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네. 기업들의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수출되는 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은 사실 국내 이제 철강 회사들 포스코 포함해서 네. 상반기 때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중국에서의 공급 축소의 기대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가를 판단할 때 결국은 여기서 더 좋은 호재들이 또 나올 수 있냐 공급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더? 네, 공급 측면에 이제 좋은 어떤 호재성을 좀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기 전에 좀 그런 부분 먼저 짚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공급에 대해서 탄소 저감 노력을 할 거냐 이거에 맞아요.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변수가 좀 있죠. 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작년하고 올해 철강 생산량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진짜 그렇게 할지. 네. 그리고 벌써 진짜 오랫동안 맨날 줄인다고 하긴 했었어요. 뭐 그리고 스크랩하고 뭐 이렇게 구조 조정하고 네, 그런 그렇죠. 얘기고요. 그게 이제 2016년 정도에 2016년, 17년에 한번 1억 5천만 톤 정도 줄인 적이 있으니까 맞아요. 상당히 오랫동안 안 하다 좀 미뤄지다가 조금씩 하긴 했죠. 맞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뭐 예, 좀 많이 한 게 이제 16년, 17년이었고 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탄소 배출은 2030년까지 정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줄여 나가겠지만 사실은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조금 더 할 수도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감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과연 해줄지에 대한 의문도 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또 조금 더 뒷얘기긴 한데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 초에 북경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중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에서도 북경을 둘러싼 지역, 특히 이제 허베이성 같은 데들은 철강 도시들이 되게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치면 이제 포항이나 뭐 저 광양 같은 그런 도시들인데 느낌? 예, 그런 쪽에 물려 있는 북경 주변에 물려 있는 이런 쪽에서는 이제 감산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수도 있고요. 또 한 지역이 또 그 동북 삼성 쪽에 있는 철강 업체들도 겨울철에 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주로 이제 그 허베이성 주변이 되겠지만 뭐 공급 측면에서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 하반기 노력이 정말 구체적으로 강하게 시행될 거냐라는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동계올림픽은 기대는 하는데 네. 조금은 좀 지금보다 좀 시간이 좀 아직 걸려 쪽으로 있는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나 공급에 대한 변수들 짚어봤는데 수요에 대해서는 일단 동향부터 한번 접근해보고 그 다음에 변수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수요는 사실 상당히 좋았죠. 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공급망들이 또 복구되고 하면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재고 축적이라든가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해 내느라고 상당히 수요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각종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실제로 철강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예, 상반기에도 엄청 올랐고 지금 5월 달 기준으로는 중국 가격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예, 이런 정도로 이제 철강 가격도 많이 올랐던 만큼 수요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상황은 사실 지금도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도 글로벌 철강 수요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정도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현재까지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향 짚어봤고 그러면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크게 변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현재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봐야 될 것들이 일단은 중국이 철강 생산량에 있어서도 전 세계 한 뭐 60%에 달하는 57%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수요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이제 중국의 철강 수요가 유지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철강 경기의 상황이 또 중국과 중국 외 지역이 과연 이제 디커플링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중국의 수요는 사실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지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다른 이제 여기 매크로 하시는 뭐 경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여러 많이 초대가 됐을 텐데 중국의 사실 7월달 경제 지표들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좀 우려가 그러니까 좀 피크아웃 크었었고.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요즘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 수요의 가장 큰 시장이 이제 건설 쪽이고 건설 부분에서 부동산이 가장 큰데 그렇게 보면 중국도 지금 뭐 대도시들, 그러니까 뭐 상해라든가 선전이라든가 북경 쪽의 집값들이 올해 상반기만 한 20% 정도 올랐다 그래요. 예, 그걸 이제 잡기 위해서 또 중국 정부 최근에 스탠스를 보면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방향성이 사실 성장에서는 이제 좀 분배 쪽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기업으로 치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 와서는 이제 부동산 쪽이 사실은 그게 빈부격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규제도 사실 강화가 될 수 있다는 면이 실제로도 중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걸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7월 달까지도 데이터들 보면 계속 증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재정 정책을 좀 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지금 뭐 지방채, 특수채 같은 것들 상반기에 발행 안 된 물량들을 이제 하반기에 좀 발행을 해서 재정을 할 거다 이런 기대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재정 정책의 재정 집행에 대한 공백기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에서의 수요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뭐 좋은 측면은 여전히 이제 좋은 상황이 유지되지만 또 아까 저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아지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약해질 수 있는 우려가 수요 면에서 생기고 있다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좀 단절되어 있긴 하지만 그쪽 인프라 투자 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를 했고 이런 또 인프라 투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저쪽은 또 좋은 면도 있고 이쪽에서는 조금 더 우려되는 면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단절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 그냥 쓰는 정도인가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당연히 이제 미국은 순수입 국가인데요. 보통 미국은 한 2천만 톤 정도, 연간 2천만 톤. 연간 1억 톤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2천만 톤 정도를 순수입을 해요. 근데 지금 이게 그 오바마 행정 때부터 미국 정부는 철강제에 대해서만큼은 관세 비관세 정책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쿼터제 적용을 받고 있어서 2017년 그때 미국에 수출했던 거 대비해서 약 뭐 70% 정도만 연간 물량을 제한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은 또 관세를 높게 부과받고 있어서 미국에서 수입은 하지만 주로 이제 미국의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장벽 역할들은 이미 그런 조치들로 취해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5조 뭐 인프라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양 총량은 정해져 있어서 직접적으로 큰 수익을 본다고 보기는 뭐 현재로서는 그걸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거죠, 있고요. 그 뉴스는. 그리고 이게 과거에도 보면 이제 우리 2013년, 14년 그때 테이퍼링 때도 보면 사실 미국만 좋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예, 미국 경기는 좋았는데 뭐 중국에서 그쵸. 철강 가격이 빠지고 뭐 이런 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런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느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냐 어느 지역에서라고 보면은 저희 생각은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굳이 지역을 따져보자면 중국에 좀 더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오늘 철강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중국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또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네, 조금 좀 다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번에 보면 이제 그 지난 20일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안강그룹이죠. 안강철강이라는 그 안강그룹하고 그 번시철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동북삼성에 있는 그 철강사들인데 합병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둘이 합병을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는 2위가 되고요. 전 세계에서는 한 3위 정도의 규모가 되는 대형 철강사로 1위는 보입니다. 누구예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산철강이라고 알고 있는 보산철강. 지금 이제 바오 그룹이라고 하는데 바오. 이게 발음이 또 상해로 할 거냐 상하이로 할 거냐 이런 것처럼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산철강. 네, 알고 계신 이제 보산철강 상해에 있는 보산철강하고 우한 지역에 있는 이제 우한철강하고 합병을 했어요. 2018년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철강 회사입니다. 현재는. 네. 포스코는 어느 정도? 포스코는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약 5위 정도 랭크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뭐 등수 뭐 따지면 되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 산업 입장에서 보면 뭐 포스코 같은 회사가 생산량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기술력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 이제 탄소 저감 능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이다 아니면은 뭐 이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포스코의 생산량은 한 5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포스코의 수익성이라든가 뭐 기술력은 거의 탑 클래스 거의 뭐 전 세계 1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성공 가능성, 그다음에 설비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포스코도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될 이슈고요. 또 이 설비에 대한 기술이 개발된다고 해도 포스코만 해도 약 4천만 톤 정도가 되는 엄청난 설비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전기 보수할 때나 이렇게 한 번씩 바꾸고 뭐 그렇죠. 우리가 지금 거죠. 뭐 예를 들면 고로 개보수를 하나씩 이렇게 하듯이 아마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수소를 활용하는 이런 철강 회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설비 하나하나 단위당 이렇게 좀 바꿔나가는 그 가능성이 좀 높고 한 번에 바꾸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좀 빠른 데들은 수소를 이용해서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은 사실 올해 가동을 목표로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 하고 있긴 한데 양이 좀 작아요. 뭐 연간 생산량이 한 2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로에서는 그걸 이제 시도를 해보는데 포스코처럼 이제 대규모로 생산하는 그런 설비에서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0만 톤 정도 하는 거는 그거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기보다는 그런 기술을 좀 뭐 수출하려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미쓰비시 중공업 입장에서는 그건 기술력 확보인 것 같고요. 네네. 또 상대 철강 회사 입장에서는 철강 회사도 사실은 또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전기로 회사들도 있듯이 좀 약간 좀 특수한 철강제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또 거기에 맞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또 어떤 대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포스코의 수익성이 좋다. 이거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의 그 생산량에 비해 수익성은 탑 클래스다. 그러면은 원가 뭐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가 아니면 좀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포스코는 이제 공장이 그 포항하고 광양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물류 면에서도 또 바닷가를 끼고 있다라는 점들도 있고, 물류 비용이 좋고. 네, 그리고 또 이게 한 40년 동안 조업을 하면서 상당히 그 어떤 원료 투입에 있어서 비용이 최적화되는 그런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품 생산에 있어서도 또 고부가 가치 제품들, 그러니까 그렇죠. 자동차 강판이라든가 요즘 자동차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 강판이라든가 아니면 또 조선용 후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니까 요즘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도
도 있고요. 이런 음. 것들 제품군 면에서도 그러니까 생산이나 제품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경영 노하우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잘 그동안 또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 수익성을 높은 수익성을 가져가는 그런 그러니까 제품도 똑같은 철강 제품도 좀 더 비싼 철강 제품을 만드는 비중이 높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이제 거죠. 좀 그래도 다른 철강사들이 만들기 어려운 그쵸. 이런 것들을 또 포스코는 많이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철강 쪽 투자한다고 하면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제 주린이라 그런지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던 포스코나 대장주밖에 사실 잘 네네. 모르는데 뭐 전략이나 어떤 구성이나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철강업체를 주가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사실 최근과 같이 이렇게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주가가 많이 빠지면 또 매수 기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며칠 전만 해도 포스코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2021년인데 2020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의 상승률 이런 건 좀 기대하는 건 좀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저가 매수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도 높거든요. 이런 배당 수익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약간 공격적인 그 투자보다는 좀 어떤 시장 방어적인 성격의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이 빠질 때 좀 사는 이런 전략을 좀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구원님을 뵙고 싶다고 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포스코 우리 이제 철강 이렇게 한 이 섹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많은 걸 고려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매크로는 네. 어떻게 될 거나 중국은 정책은 어떻게 되나 음.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시장을 보는데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래서 그 올해 그리고 이제 또 상반기에 사실 보면은 주도주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게 좀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 저희도 상당히 고민인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가 사실 이제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상반기만 지금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지금 많아요, 너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가 왜 그래? 이런 게 너무 많아, 지금. 아마도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보여줄 실적, 올해 보여줄 실적들이 이게 과거의 어떤 정상적인 경우에 나오는 실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 네 그렇죠. 실력 아니지 예, 않냐. 이게 작년에 안 좋았던 것까지 올해가 몰아서 이렇게 그렇지.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년 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사실은 좀 확신을 좀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4분기 실적도 좋고 내년 전망까지 좋아진다고 하면 다시 주가는 세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3분기가 피크고 4분기 좀 줄어들고 그러면 내년도 실적이 올해 연간으로 올해보다 더 좋긴 어렵지 않냐라는 것 쪽으로 좀 시각이 가다 보면 주식으로서의 매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이게 대부분 좀 비싼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쪽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 지금 그래요. 지금 반도체 우리도 말했지만 아니 실적 너무 좋은데 그거 네. 피크 아니야? 뭐 네. 내년에 좋아지겠어? 니네들이 뭐 잘한 게 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논리를 펴면 딱 방어 논리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뭔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방어 논리 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네, 듣다 보니까 이제 철강이 수요도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주린이인 제 입장에서는 포스코나 이미 많이 큰 기업보다는 조금 이제 쑥쑥 자라고 있고 또 역시나 많은 이제 수요가 올라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전략 말씀해 주신 거 보면 그래도 안전한 기업을 들어가는 게 조금 떨어졌을 때 지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제가 맞게 들은 건가요? 네, 이게 그 투자하고 어떻게 보면 산업의 움직임이 항상 일치하진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관성이 상당히 깊습니다만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이게 돈을 벌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쵸. 경영자가 아니고 주식 네. 투자자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좀 주가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의 상황이나 아니면 뭐 이익 규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작은 기업들에 대한 그 얘기로 내려가면 일단은 작은 기업들은 좀
일단 이익 변동성이 더 커져요. 큰 기업들보다는. 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이익 방어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음. 좋을 때는 또 이익의 또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올 수 있고요. 어. 우리가 마치 영업이익이 뭐 100억 나는 회사가 100억 나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1,000만 원 나는 회사가 그죠? 변동이 조금만 올라도 뭐 그쵸. 100% 막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뭐 그런 네.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작은 기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철강제를 직접 그러니까 쇳물을 생산하기보다는 철강제를 가공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철강을 직접 생산하는 그 쇳물을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용 철강제, 철근이나 현관 같은 건축용 철강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좀 규모가 작은 철강사들에 해당이 될 텐데, 지금 사실 업황으로 보면요, 글로벌 경기하고 조금 달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내 건설 경기는 좀 좋단 말이죠. 그러면 철근 만드는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네. 이쪽은 어차피 수요가 국내에 한정되어 있고 또 건설하려는 쪽에 딱 특화되어 있으니까 네. 건설 경기만 좋으면 그쪽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산 수입의 영향을 좀 받긴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계속 수출을 규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수출량도 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유입되는 양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가격도 수출세를 물고 들어오면 또 어느 정도 버텨줄 테니까 그런 면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에요. 네. 과연 이게 그러면 주식에서도 영향을 줄 거냐는 건데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현재까지 네. 생각해 보면 만약에 경기 우려가 좀 커지면서 결국 수요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사실 철강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또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죠?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 같이 경기 움직이죠. 민감도 다 같이 움직여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철강 경기가 계속 좋을 것 같고 수요가 나쁘지 않다. 글로벌 경기 좋고 중국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큰 매크로에서의 어떤 바탕이 깔려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은 기업들이 다시 리바운드해서 좀 더 높은 주가 수익률을 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수요 측면에서 좀 우려가 커지고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고 업황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철강이 어렵네요, 정말. 네, 어려워요. 기대 것들이 많네요. 네,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있고 네. 좀 되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정말 땀 흘려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그런 산업이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포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셨어요? 포항 몰랐네요. 포항 그 포스코에도 직접 가서 샘물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보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철을 그럼요. 만들고 이런 게 네. 정말 우리나라에 그 맞습니다. 큰 기여를 하신 그런 거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포스코도 그런데 현대제철도 네, 많이들 네. 가지고 계시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현대제철은 좀 이익 모멘텀 역시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현대제철도 사실은 그 2분기에도 한 5천억대 영업이익이 났고 3분기에는 거의 6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서 더 이익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 흐름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코보다는 최근에 조금 좀 변동성은 조금 덜하고 관심도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현대제철은 이제 현대차 계열의 그쵸. 회사거든요. 그리고 또 자동차 강판을 많이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품의 약 4분의 1 정도가 자동차 강판이고 이게 현대기아차에 대부분 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는 철강 산업에 대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전망에다 더해서 현대기아차가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관심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라고 포스코랑의 차이가 있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현대기아차가 다른 거 모르고 그냥 많이 팠냐. 그렇죠. 큐가 중요한 거죠. 큐가. 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큐가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에 대한 뷰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건 사실 뭐 미래 전망이 좋다라는 걸 그렇죠. 의미하니까 그럼 덩달아서 현대제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대제철이 상대적으로 포스코보다 좋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자동차가 그렇죠. 좋을 때는. 네. 그러면요, 연구위원님 어렵네요, 철강이. 일단 그러면 철강을 계속 어렵다는 말은 네, 몇 번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하반기에 철강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철강 자체에 대한 뭐 원자재에 대한 부분, 중국의 그런 동향들 체크하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마다 연결돼 있는 그런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그런 이해관계 파악을 하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철강 산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고 여기서도 사실은 철강재를 빼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이 건물도 다 그렇죠. 철강으로 지었으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실생활에서 직접 사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B2B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희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맞아요. 좀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아나운서 사실은. 쓰시는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이 정도면 요새 잘 팔릴 것 같아 이런 감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B2B라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렵다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냥 그 경기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수요나 공급, 그다음에 또 원자재 시장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팁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약간 이제 어려운 면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접근하기 쉽게 한다고 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니까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물가라는 건데 이것들은 월별로 계속 이제 뭐 각 국에서 다 발표를 한단 네. 말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경험상 보면요, 결국 철강 가격이 오르고 철강 업체들이 주가가 좋은 시기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기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기. 뭔가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가격 변수가. 그래서 아까 중국의 어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화 의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야 그것이 이제 생산자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가 되고 그 가격 올라간 것들이 전가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그걸 수용해 준다고 하는 거니까 경기가 그만큼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원자재 관련된 지표들 많이 챙겨보시면 좋고 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면 좋고 또 더 거기에 대해서 매크로 지표로서는 우리가 좀 쉽게 트래킹할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은 이제 아까 이제 현대제철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현대차 관련된 얘기 해주셔서 그 현대기아차가 분명히 이제 많은 비중을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 철강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양적인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아.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는데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특수광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 그러니까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에 들어가는 것들은, 것들은. 그러니까 부품을 깎고 이런 것들은 줄어들겠죠. 네. 근데 당장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줄어들 테니까. 네.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전기차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요새 주행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네. 차체가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가벼워져야 된다. 예, 그러려면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안전하면서도 가벼워야 돼요. 그럼 네. 얇으면서도 강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철들은 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들어가는 양 자체는 줄어들지만 비싼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비슷하다. 높죠. 네. 그리고 또 전기차는 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모터를 구동시키려면 모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쇠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도 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오더라도 그 차량의 어떤 외장재 이런 또 아니면 소재들을 다 어떤 플라스틱으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고급강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고급강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수혜를 국한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로 전환되는 게 철강업체한테 좋다 나쁘다를 따져보면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업체 간 차별성을 좀 가져갈 수도 있고 좀 하이엔드 제품을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이런 네. 면에서는 철강업체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상위 업체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쨌든 결국 지금 그러니까 철강 산업을 놓고 큰 변화는 탄소 중립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 무거운 그 숙제, 어려운 숙제를 지금 이제 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 부담스러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뭐 봐야 될까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야, 그래서 투자를 안 하면 오히려 가격은 올라갈 수 있으니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고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철강 산업의 어떤 미래를 예상해 보면 이런 그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과제는 어떻게 보면 철강 산업의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철강 회사들이 생산하는 그런 방식은 우리가 뭐 옛날 산업혁명 시대부터 심지어는 우리 그 전에 네. 뭐 고구려 시대부터 사용했던 그 그렇죠.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철기 그 시대부터. 그죠. 그 탄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 철을 이제 환원시키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걸 이제 수소로 바꾼다라는 건 정말 혁신적인 어떤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향후 생존 가능성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또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철강 회사들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큰 사이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변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네요. 진짜 이게 수소로 개발할 수 있는 회사랑 그렇지 못하는 회사랑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투자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자본력도 자금도 있어야 갖고 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네.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다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죠. 이 처음에는 또 원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또 이 생산자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하면 뭐 그러면 또 다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회사는 그런 이제 새로운 공법에 투자해서 비용을 높게 해서 생산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과거의 방식으로 생산해서 싼 원가로 생산하는 기업들을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네. 그런 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괜히 또 원가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커지는 시기가 잠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는 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로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게 더 비싸.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좋은 뭐 비싼 거 만들긴 했는데 돈이 안 되면은 이게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길게 가져갈 거면 어쩌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걸 천년만년 이고지고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또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런 부분들 최근에 외국인들이 철강을 좀 매도를 하는 게 이런 탄소 제로 정책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시각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 매도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 ESG가 강조되고 이럴 때는 네. 철강 회사들이 보통 이제 석탄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석탄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철강 회사지만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 때문에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뭐 ESG가 강조되는 그런 이제 투자가 계속 형성이 된다고 하면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철강 회사들도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 탄소 배출 자체를 완전히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죠. 탄소 배출이 좀 덜 되게끔 원료 배합을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탄소 배출을 좀 중립화시킬 수 있는 그 반대급부의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그렇다고 획기적으로 바꾸는 건 아직은 아니지만 네.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조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자 관점에서 철강 회사들을 탄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배제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면서 배제할 필요는 네,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반적인 이야기 해봤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강 산업 지금부터 좀 투자해보려고 노려보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또는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걸 다 기억하고 실제 투자에 활용하시기는 아마 생각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 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과연 오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B2B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가격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본다든가 하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철강 가격 동향 같은 것들은 좀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뉴스 플로우를 잘 보시면 뭐 포스코가 가격을 올렸다, 뭐 동결했다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유통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가격들이 산업면 뉴스에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경제면에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과연 지금은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아지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 사실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뭐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점점 높아지는지 아니면 높은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네.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가격 동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방송하면서 어렵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한 방송이었는데 네, 그래도- 쉽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조금, 네. 근데 내용 자체가 네. 어려운 내용이긴 네. 한데 저도 이제 그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네, 근데 이 말을 한 이유가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기준점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도 혼자 공부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그래도 없던 것이 이 정도는 생긴 것 같아요. 반대로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의 주가를 보고 사람들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또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도 혼자 공부하다가 철강 어려울 때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여기서 마무리 2부는 인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NLC투자증권의 변종만 연구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